안녕하세요. 자, 이제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손자병법 총 13편 중에 첫 번째 편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손자병법 총 13편 중에 첫 번째 편 제목이 뭐였죠? 네, 처음 시자에 계산할 계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배울 게 두 번째 편이 작전이 됩니다. 작전. 그 시계편의 제목의 뜻은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처음에 계산을 좀 해봐야 된다. 상대방과 내가 싸우기 전에 뭔가 상대방의 장점이 뭔지 내 장점이 뭔지 계산을 해보라는 게 그 시계편의 주된 내용이었어요. 자, 이제 계산이 끝났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계산에 따라서 준비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작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준비한다. 뭐 준비란 뜻이 되고, 또 여기서 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무슨 뭐 전쟁한다는 뜻이 아니라 군수품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작전편의 전체 제목의 그 뜻이 뭐예요? 뭘 준비한다는 거예요? 전쟁은 그 무슨 뭐 용기나 아니면은 무슨 분노만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손자병법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뭐 인생을 산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전쟁인데 그 전쟁을 무슨 힘만 용기만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뭐가 있어야 돼요? 뭐 돈도 있어야 되고 자금도 있어야 되고 상당히 그 많은 준비해야 될 게 필요합니다. 손자도 역시 전쟁을 할 때 물론 전략도 세워야 되지만 그 필요한 그 준비 물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손자병법 두 번째 편의 제목 작전편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전쟁은 결국은 돈이다. 돈 많은 부대가 이기게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전쟁을 뭐 요 근래에도 전쟁을 보면 굉장히 많은 그 수없이 많은 전쟁 중에서 가장 그 부대의 어떤 전승, 승리의 그 밑바탕에는 결국은 얼마만큼 돈이 투여가 됐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뭐 전 세계 전쟁을 다 주도하면서 이기는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후방에서 충분히 군수품이 뭐 무기라든지 돈이 충분히 지급이 되니까 그 부대가 세지는 거거든요. 미국이라고 하는 군대가. 그래서 결국은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국방력의 가장 핵심 기본 원천이에요. 그래서 미국과 같이 강력한 그 나라의 군대가 힘을 받는 건 결국은 그 군대의 적재적소에 또 시적절하게 돈과 물품과 군수품이 제대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군대가 강한 군대라는 거예요. 손자는 이 분야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어요.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무슨 전략도 좋고 작전도 좋지만 결국은 뭐냐? 병사들이 배가 고프면 싸울 수가 없다. 그리고 아무리 적개심에 불타도 뭐 칼이 날카로워야 상대방을 찌르지 않느냐. 결국은 그 밑바탕에는 결국은 이 군수물자, 이 돈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손자는 원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그 전쟁이라는 것이 군수품 준비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한 가지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손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용병지법에는 무릇 군대를 운용하는 법에는 수없이 많은 군수품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 첫 번째, 이 칙어, 이 말 달릴 지자의 술의 거자입니다. 칙어가 천사가 필요하다. 천사. 칙어 천사라. 그러니까 가볍게 달릴 수 있는 전차가 1000대가 필요하다. 이게 말 4마리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말 4마리로 끄는 요즘 말로 하면 그 경전차. 그러니까 돌격부대하는 경전차 1000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경전차만 필요한 게 아니라 가죽격자, 가죽을 덧댄 수레. 다시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은 그 트럭 같은 거죠. 그러니까 군수품을 실어 날릴 그러한 수송용 전차가 1000승, 1000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공격용 전차 1000대, 수송용 전차 1000대. 그 다음에 그 대갑, 두를 대자에 갑옷갑자, 갑옷을 두른 병사들 10만 명이 필요하다. 10만 명. 그리고 그들에게 천리 먼 길을 이 보낼 꾀자입니다. 수송할 꾀자. 양식 양자. 양식을 수송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군대를 적어도 일으키려면은 경전차 1000대, 그리고 보급용 수송차 트럭 1000대, 그리고 갑옷 입은 군사 10만 명, 그리고 그들에게 천리의 먼 길을 수송로를 통해서 양식을 계속 보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내외지비도 듣는 내외지비.
이 내외집이라고 하는 거는 즉 국내에서 드는 비용이 있고 외라고 하는 거는 전쟁터에서 드는 비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손자가 뭘 염두에 두고 얘기하냐면 군대가 출격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멀리 원정을 갔단 말이에요. 원정을 갔는데 그 원정을 가서 싸우는데 필요한 전쟁터에서 드는 비용, 그리고 국내에서 그걸 조달하는 비용, 즉 국내외 비용. 그 다음에 이 전쟁은 꼭 이 병사들만 하는 게 아니라 빈객이라고 하면 요즘 그 외교관이죠.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서 외교적인 노력에 드는 비용이 있고 빈객지용이 있고, 걷다가 지금 왜 이렇게 제가 자세히 그 원문을 다 말씀드리냐면은 이렇게 돼야 손자가 그 과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무슨 적개심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부적으로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 아교라고 있습니다. 아교 교자인데, 요 아교하고 그다음에 아교라고 하는 건 그 뭐 부서진 마차를 갖다 이렇게 붙일 때 쓰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오칠, 이 오칠, 까만 오칠하는 거, 교칠지제, 요건 수립입니다. 수립. 그러니까 아교라든지 그다음에 오칠 같은 걸로 해서 부서진 마차를 고치는 제요비, 교칠지제. 그다음에 거갑지봉, 수레와 갑옷을 갖다가 여기서 봉이라고 하는 건 공급하다, 공급해 주는 거. 결국은 이렇게 들었을 때 하루에 일비, 하루에 드는 비용이 1000금이 든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작전편의 첫 번째 나오는 문장입니다. 그 전쟁을 하려면은 이런 군수물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격용 전차 1000대, 그리고 수송용 전차 1000대, 갑옷 입은 정예군 10만 명, 천리의 먼 거리를 식량을 수송해줘야 되고, 또 국내와 그리고 전쟁터에서 드는 비용, 외교적인 노력에 드는 비용, 그리고 망가진 마차를 수리하는 데 쓰는 아교와 실 같은 재료, 그리고 그 부서진 수레와 갑옷을 공급해주는 그 공급, 이걸로 따지면 하루에 얼마가 들어요? 그럼 1000금이 얼마냐? 저도 알 수 없습니다. 왜 알 수 없냐면은 그냥 많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10만 명 정도의 군사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 당시 그 제후들이 군대를 동원해서 나가면은 보통 그 10만 명 정도의 부대의 구성원들로 나간다고 얘기돼 있어요. 자, 좀 더 따져보죠.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드는데 과연 이게 이제 어느 정도의 규모의 군수품인지 아직 잘 감이 안 오기 때문에 이 감을 좀 잡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옛날 그러니까 수레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그 사람의 지위를 판단해요. 예를 들어서 천자다. 이 천자면 적어도 다른 말로 우리는 만승지국이라고 얘기합니다. 만승지국. 그러면 몇 대의 수레를 동원할 수 있는 나라의 지도자라는 거예요. 만 대의 수레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지도자라는 겁니다. 또 그 밑에 있는 요 제후. 요 제후들은 천승지국이라 그래요. 그러면 몇 대요? 1000대의 수레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뭐 그 밑에 이제 대부 같은 경우는 뭐 백승지, 이때는 국보다 좀 낮아요. 백승지 가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가라고 할 때는 이 국하고 이 가를 플러스 시켜서 우리는 그냥 국가라 그러는데, 원래는 국가란 뜻이 국과 가가 따로따로 떨어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국은 좀 큰 나라고 가는 조그만 나라예요. 요즘 얘기하는 집안이 아닙니다. 적어도 100대의 수레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나라를 우리는 보통 가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국가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동원될 수 있는 병력의 숫자에 따라서 굉장히 할 수 있는 역할이 다 틀려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제사를 지낼 때 보면은 왜 그 제사 지낼 때 뭐 이렇게 앞에 제물을 차리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 제물을 차릴 때 주로 어떤 제기로 차냐면 이 요 변이라고 하는 제기와 이 두라고 하는 제기로 제물을 차려요. 이 변은 뭐냐면 요렇게 대나무로 이렇게 만든 제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나무로 만들었으니까 구멍이 설렁설렁 하겠죠. 그래서
주로 여기다가 뭘 담겠어요? 마른 제수. 그러니까 뭐 밤이라든지 그러니까 국물 없는 거를 담는 제기를 변이라 그러고, 제기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두라고 하는 건 나무를 깎아서 만든 이 젖은 제수를 담는 제기예요.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 나라의 규모에 따라서 이 대나무 변기와 이 다음에 나무를 깎아서 마른 두기가 어느 정도의 규모로 제사상에 놓여지냐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자의 나라에서 제사를 지냈다. 그러면 한 사람의 그 제상에 12변 12두라 그래요. 12개의 마른 제수 담는 변과 그 다음에 12개의 젖은 제수 담는 두를 놓고 이제 제사를 지내죠. 결국 그 나라의 국력이에요. 제사의 규모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디에 속해요? 예로부터 이 제후지국 정도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승지국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사상 차려보면요, 국가에서 사직대제라든지 종묘대제 지낼 때 12변 12두로 못 놔요. 우리의 국력은 그보다 낮은 8변 8두. 규모가 낮죠. 대부는 4변 4두. 그러니까 그 나라의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그 제기의 그 양과 숫자도 이제 차별이 된다는 겁니다. 아직 잘 이해가 안 가는 수 있는데, 왜냐하면은 그 천자들이 이렇게 왜 왕들이 쓰는 면류관 있지 않습니까? 그 면류관이 앞에 이렇게 줄이 늘어져 있죠. 그 줄 같은 줄을 갖다가 이제 보통 류라 그러는데, 류. 요 류의 숫자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그 천자의 나라의 천자가 쓰는 면류관의 류의 숫자는 12개예요. 그렇지만 제후의 나라에는 9개, 9개. 그러니까 그 직위와 자기의 나라의 규모와 국력의 크기에 따라서 제기의 숫자와 그리고 면류관 류의 숫자와 왕이 입는 그 옷의 복식의 색깔과 이렇게 다 차등. 그게 예인 거예요. 천승지국에 있는 제후가 자기가 돈 벌었다 그래서 9줄 9줄로 하다가, 나 이제 돈 벌었으니까 11유로 하겠다. 그건 지금 뭐 한 거예요? 무례하다 그러는 거죠. 그거니까 그 당시 천자 중심 제도에 있어서 예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결국 그 나라마다 갖고 있는 국가의 어떤 재정 능력이 있는데, 그 재정 능력에 따라서 보통 지금 손자가 얘기하는 거는 천승지국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천승지국. 그러니까 천대수레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다시 한번 1승. 그러면 1승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규모냐를 한번 따져볼게요. 1승이라고 하면은 수레 승자입니다. 그러니까 수레 한 대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그냥 수레 한 대가 아닙니다. 적어도 1승을 하려면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일단 이 수레가 한 대 있어요. 수레가 있는데 수레 앞에 말이 몇 마리 끌어요? 요 말이 4마리가 끕니다. 그래야 수레 한 대가 움직여요. 그리고 이 수레 안에는 3사람이 탑니다. 가운데 사람은 말을 몰고 좌우측 사람들은 활과 그리고 창을 갖고 타요. 이 사람을 옛날에 뭐라고 불렀냐면 사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사라고 하면 요즘은 하사관을 얘기하지만 옛날에는 장교란 뜻입니다. 장교. 그래서 그 장교가 3명이 탑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 수레 뒤에 부대원들이 있는데 그들이 졸이에요, 졸. 사졸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졸. 그 졸이 몇 명이냐면 72명이에요. 이제 아까 요거는 여기 치거. 공격용 전차 뒤에 붙은 거고, 그 다음에 수송용 전차가 뭐였었죠? 혁거였죠, 혁거. 이 혁거는 소가 앞에서 보통 소가 4마리 끕니다. 소가 4마리를 끌어요. 그리고 요 뒤에는 취가자라 그래서 요 취자예요. 이거 취사병 할 때 취자입니다. 수이지아스라 그래서 이 많은 병력들이 뭔가 먹으려면 취사병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리하고 양식을 갖다 관리하고 밥을 하는 취사병이 10명이 붙습니다. 10명. 취사병 10명. 그 다음에 고수의장이라 그래서 구들꽃자에 고수의장이라 그래갖고 요건 어떤 의미냐면 이 많은 사람들이 옷을 입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옷을 갖다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고수의장 인원이 5명이 붙습니다. 5명. 그 다음에 말하고 이제 소가 가니까 그 말하고 소한테 먹일 말 관리병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거를 마국간 구자에 기를 양자 마국간 담당인데, 그러니까 말 담당이 5명이 붙어요. 그 다음에 물도 기로하고 나무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취사를 하려면. 그래서 우리가 왜 이 나무 목자 옆에 이 초동이라고 있죠. 초동. 나무알 초자. 그리고 물길 급자. 초급. 나무하고 물 깃는 사람이 5명이 붙어요. 자, 지금 계산을 좀 해봐요. 1승이면 경전차 1대, 수송용 전차 1대, 그리고 말 4마리, 소 4마리, 장교 3명, 정규군, 대갑병 72명, 취사병 10명, 그리고 의장병 5명, 말몰이꾼 5명, 그리고 물깃고 청소하는 잡부 5명. 총 몇 명이에요? 1승이면 100명이에요, 100명. 그게 천승지국, 제후의 나라가 천승지국이니까 100 곱하기 1000하면 어떻게 돼요? 10만 명이 나오는 거예요, 10만 명. 제가 왜 이렇게 설명해야 되냐면은 결국은 전쟁은 돈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무슨 적개심만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저렇게 막대한 각각의 그 임무를 갖고 있는 병사들, 그리고 그 많은 재료들, 이거를 다 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가서 전력이 높아지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돈 없어도 싸워서 이길 수 있지요. 어쩌다가. 그런데 위에서 폭탄 퍼붓는 데는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무슨 민족의 이념과 무슨 엄청난 사기가 있더라도 그냥 가서 매일같이 폭격하는데요, 사람은 보이지도 않고 그냥 하루에 그냥 몇만 토씩 때려 붙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전 그런 면에서 진짜 우리나라가 강해지려면 돈 벌어야 돼요. 군인들한테 정신력으로 싸워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돈 많이 벌어서 국방 예산 많이 늘려갖고 그래야 병사들이 목숨 안 다치고 그 돈과 무기를 갖고 싸우죠. 물론 그거 있기 전에 싸우려고 하는 의지와 사기와 어떤 결심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이 자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걸 설명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이 전쟁의 가장 핵심은 돈입니다. 손자가 이렇게 돈에 대해서 강조를 한 거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하면은 이렇게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전쟁이기 때문에 나가서 한 번이라도 지면 치명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섣불리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자는 어떤 사람은 병법을 썼으니까 호전론자다,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이다라고 하지만 절대로 손자의 원문을 보면 신전론자입니다. 정말 신중하게 전쟁을 해야 된다는 이 신전론자예요. 신전론자. 그런 면에서 손자의 병법 철학이 전 이 시대에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이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가니까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면 전부 다 그 전쟁에 필요한 도구와 물자를 결국은 누구한테 다 그게 뒤집어 씌워지는 거예요. 국민들이죠. 결국은 전쟁의 최대 피해자들은 그 당시 민중들이었어요. 생각을 해서 민중이란 뭐예요? 결국은 전쟁이 나면은 몸으로 가서 때워야 되고 또 그 전쟁 군수품을 준비하려면 세금을 바쳐야 되고 그리고 성을 쌓고 그 다음에 무슨 궁을 만들려면 가서 부역도 해야 되고 2중 3중에 엄청난 이 부담을 안는 층이 결국 일반 민중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손자의 신전론 사상을 보면서 결국은 손자가 생각하는 그 깊은 근저에는 민중에 대한 정말 이리저리 몸으로 때우고 정말 그 세금 바쳐서 때우는 민중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는 이걸 보면서 했어요. 상당히 손자 병법의 속에 휴머니즘이 있다는 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 그 전쟁에 대한 피해는 굉장했습니다. 특히 노자 같은 경우는 오죽하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치대국에는 적어도 아까처럼 천승지국, 만승지국, 큰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약팽소선이란 말을 해요. 약팽소선. 번역하면은 같을 약자,
큰 나라를 다스리려면 팽은 뭐죠? 우리가 토세구팽할 때 팽 있죠. 토사구팽할 때. 이게 삶는다, 굽는다 그런 뜻이에요. 팽당했다. 이 소선할 때 선은 요거는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뭐 신선하다, 또 아니면 뭐 선명하다, 곱다 이런 뜻이지만 생선선자도 있어요. 그러면 소선하면 뭐예요? 작은 생선. 지도자시여, 당신네 큰 나라를 다스려 나갈 때는 저 조그만 생선을 후라이팬에 굽는 것처럼 하십시오. 여러분들 그 왜 10,000원에 30마리짜리 조기 아시죠? 저 그거 많이 구워봤는데 후라이팬에 그거 넣고 구우니까 제가 자꾸만 이렇게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뼈밖에 안 남더라. 자꾸 간섭하면은 그러니까 결국 지도자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제발 백성들 너무 그렇게 전쟁 나왔다고 동원하고 부역하라 그러고 자기 무덤 만들라 그러고 그러지 말고 좀 조그만 생선 튀기듯이 가만히 좀 놔두세요라고 하는 경고 메시지죠. 굉장히 전 노자 철학이 이런 면에서 민중 쪽에 어떤 그 굉장히 관심을 가졌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손자도 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 당시에 가장 큰 고민은 그 민중들의 그 어떤 전쟁에 대한 부담과 여러 가지가 상당히 손자한테 큰 어려움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손자는 다음 문장을 한번 보죠. 손자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손자는 유명한 명제를 하나 내립니다. 이렇게 수없이 많은 민중들의 삶과 연결돼 있고 또 수없이 많은 그 자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용전, 전쟁을 할 때는 귀할 귀자에 이게 귀승이요. 손자는 이렇게 그 전쟁을 하는데 굉장히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또 일반 민중들의 고통이 뒤따르기 때문에 전쟁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일 중요한 거는 승리를 하는 게 중요한데 빨리 이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끌어봤자 득될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전쟁은 오래를 끓자. 오래 끌면 끌수록 그 군대 병력이 둔하게 되고 굼뜨게 되고 그리고 그 병사들의 날카로운 사기가 꺾여지고 꺾을 좌자 좌절되고 그래서 오랫동안 이 군대사자입니다. 군대를 드러날 포자 바깥에 드러나서 전쟁을 보내놓으면 그 국가의 재종이 부족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그 손자의 이 빠를 속자의 이길 승자 전쟁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빨리 이겨라. 여러분들 전쟁하는데 폼 잡고 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일단 빨리 이겨야 돼요. 빨리 이겨야 그만큼 군수물자도 훨씬 더 절약이 되고 그만큼 백성들에 대한 하중도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자에게 있어서 폼이라든지 무슨 엄청난 그 우아한 기교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빨리 해서 빨리 끝나고 빨리 마감하란 말이에요. 그래야 이 민중들과 이 백성들 모두가 충분한 그 삶의 여유를 갖고 살 수 있다는 것이 손자의 시종일관 그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그 손자가 이러한 속승론을 주장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졸속이란 말입니다. 졸속. 오늘의 주제가 사실 졸속인데 이 못생길 졸자 그리고 빠를 쏠자 전쟁은 졸속이 최고라는 거예요. 졸속. 여러분들 졸속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우리가 뭐 졸속공사니 하는 그 용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우리가 뭐 아파트 졸속공사다 뭐 그 다리 만드는데 졸속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그 졸속의 의미는 이 졸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게? 좀 못났다. 왜 졸필 하면은 글씨를 잘 못 쓴 걸 졸필이라 그러죠. 또 뭐 자기 원고를 좀 낮춰서 졸고 졸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속이라고 하는 건 빠르다는 얘기죠. 전쟁은 좀 못나도 괜찮아요. 네? 되도록이면 어떻게 해요? 빨리 이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 문장을 같이 한번 보죠. 얼만큼 이게 이 빨리 이기는 게 의미가 있는지. 군대라고 하는 데서는 아주 좀 못나고 이 못난이의 철학인데 결국은 좀 못나고 그다음에 좀 재주도 없지만은 그러나 빨리 끝나라는 얘기는 병법에 분명히 많이 들어본 얘기지만 볼도자입니다. 우리 어디를 목도했다 할 때 뭘 보지 못했냐면 이 졸의 반대죠. 아주 재주를 들여서 폼을 잡아서
오래오랫동안 전쟁하라는 얘기는 내가 들어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다는 얘기예요. 결국, 지금 손자는 오래 끄는 것보다 뭘 강조하고 있어요? 졸속. 졸속이 좋대요. 못 놔도 괜찮대요. 이 날카로울 쾌자에 칼도자에 이 배에다, 목을 베다. 그리고 어지러울 난자에 이 마. 쾌도 참 남마라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그냥 줄여서 쾌도 남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뜻입니까? 날카로운 칼로 마는 뭐예요? 막 그 실처럼 얽힌 마 있죠. 그 마를 어지럽게 꼬여 있는 그 실을 베어버린다. 뭐 그런 고사인데 그 옛날 그 남북조 시대 때 그 고환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장군에 있었습니다. 고환. 이 성이 고시성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유명한 대장군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자기 아들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과연 어느 아들이 제일 똑똑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시험을 할까 하다가 그 막 이런 실을 갖다가 이렇게 놓고는 막 엉켰어요. 막 엉켜놓고 아들들한테 이제 시험을 이제 본 거죠. 너희들 중에 누가 이 엉킨 실, 이 남마, 어지럽게 엉킨 실을 좀 풀어볼 사람이 없냐라고 이제 질문을 해요. 그때 이제 그 뭐 장남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다들 나서서 어디 자꾸 난리에 지금 이 엉킨 실을 풀라고 막 풀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실? 굉장히 막 다들 머리를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거죠. 그때 그의 아들, 막내 아들 고양이라는 사람이 딱 가더니 아버님 제가 할게요. 하더니만 칼을 뚝 빼더니만 딱 풀었습니다. 아니 발상의 전환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못나더라도 빠른 게 나아요. 이거 잡고 앉아서 그냥 하루 종일 땀 흘리고 뭐 힘든 것보다도 간단하게 그냥 딱 끊어버리는 그런 어떤 그 발상의 전환. 전 인생을 살면서도 전 이 손자병법 이걸 보고 항상 지금의 내 현실하고 비교를 해보는데 혹시 제가 쓸데없는 거 갖고 지금 그거 풀라고 고민하고 있지 않나는 생각 가끔 해봐요. 그냥 칼을 빼서 그냥 딱 잘라버리면 그만일 쉬운 문제를 그 낱말을 풀려고 고민하고 있지 않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졸속. 저는 졸속이 나쁜 거지만, 졸속은 좋은 게 아닙니다. 뭐 대충 빨리빨리.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졸속이란 것이 또 다른 아름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고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졸의 반대가 교인데, 재주 있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고. 이런 얘기 나와요. 교자는, 재주 있는 사람은, 재주 없는 사람의 노예다. 예? 재주 없는 사람의, 이렇게 되어 있죠? 재주 없는 사람의 노예다. 그러니까 재주 많은 사람이 결국은 재주 없고 못난 사람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바느질 잘하는 어머니 있죠? 그 어머니는 딸한테 절대 바느질 안 가르치고 싶을 거예요. 왜요? 그놈은 바느질 잘하는 것 때문에 하다못해 제 시집간 딸내미까지 와서 내 바느질 해달래요. 재주 있는 게 그거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인생 고달픈 겁니다. 진짜 바느질 잘했다고 칭찬은 많이 받겠지만 그 바느질 잘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몸이 다 피폐해질 수 있어요. 그 딸한테 너만은 이거 하지 마라. 응? 너만은 이 바느질 배우지 마라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런 말도 있어요. 교자는 재주 있는 사람은 수고로울 노자 매일 고생만 하고 그 다음에 졸자는 재주 없는 사람은 편안할 이자 매일 편안하다. 실제입니다. 제가 이제 전방에서 군대 생활을 했어요. 뭐 아주 동부 전선 아주 최전방에서 3년 동안 제가 이 중위로 임관해서 중위로 제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평생 계급을 한 번밖에 못 따라봤어요. 임관할 때 중위 주더니만 제대할 때도 중위로 제대하래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많은 병사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두 가지 유형의 병사가 있어. 한 병사는 재주가 많아갖고 어머니가 많이 가르쳐서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 재주 있는 병사들을 뽑아요. 뽑아갖고는 어디로 집어넣냐면 행정병으로 집어넣어요. 아주 편하죠. 아주 뭐 박수치고 난리도 아니에요. 나 행정병 됐다고. 그리고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엄마 나 이제 훈련 안 받아. 뭐 아주 뭐 굉장히 기쁜 듯이 얘기를 해요. 또 한 부류의 병사는 저 전방 소총부대 소총수로 보내요. 걔는 아무 능력도 없어요. 오직 있는 거라곤 열심히 뛰는 그 몸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군대 생활 끝나고 나갈 때 보면 재주 있어서 행정병 들어갔고 밤에 잠 못 자고 매일 타이핑하고 한 친구는 얼굴이 누래갖고 지하 뻥커 시멘독이 다 올라가고 이러고 나가요. 근데 저 소총부대 소총수로 간 친구들은요 매일 구보하고 해서 몸이 이래갖고 맑은 공기 마시고 정말 멋있게 하고 나가요. 가만히 보면 재주 있다는 게 결코 그렇게 행복한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재주 없고 어떻게 보면 못난이라고 하는 것이 긴 세월의 어떤 그런 걸 봤을 땐 더 아름다울 수 있다는 생각을 전 손자병법을 읽으면서 졸속 나오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취직하고 뭐 밤에 12시까지 일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막 야근까지 하고 그리고 뭐 15년 뒤에 대리되고 과장되고 뭐 이사까지 올라가서 출세를 했어요. 40살 돼서 출세하고 승리를 해봤단 말이에요. 승리를 해서 돌아보니까 남들은 다 내가 출세했다고 다들 박수를 치는데 내 진정한 친구들은 없어요. 어디 갔는지. 일 때문에 다 잊어버렸어요. 집에 오니까 애라고는 좀 커갖고 뭐 대학교 다닌다는데 아빠 얼굴 잘 몰라요. 그냥 문 잠그고 들어가면 끝이에요. 부인하고도 그런 새록새록한 정도 없고 과연 이렇게 수없이 많은 기간을 바쳐서 이긴 승리가 의미가 있을까라는 고민이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손자가 얘기한 졸속 좀 빨리 끝내도 괜찮단 말이에요. 승리라고 하는 거 오래 끌 필요가 없어요. 재주가 좀 없어도 괜찮단 말이에요. 그 재주 없는 거에 대해서 뭐 이런 말이 있대요. 미인은 뭐라고요? 뭐 재주 있는 아름다운 여인은 명이 박하대요.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매일 뭐 이런 손자병법 좋아하시고 공부하시는 분이라 그런데 별로 뭐 관심 없겠지만은 예쁘다고 잘났다는 것이 결국 아름다운 인생은 아니라는 거예요. 복잡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가끔 뉴스 들으면은 급발진 사고 많이 나죠. 대부분 고급차에 복잡한 차더구만요. 네? 그 단순한 차는 급발진 사고 들어봤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보질 못했어요. 결국 복잡한 것이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걸 또 한번 강조하게 되네요. 집에서 여러분들 그 리모컨으로 이제 TV 이렇게 켜실 거 아니에요. 하여튼 뭐 지금 리모컨을 보면은 뭐 엄청나게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그거 다 쓰고 사세요? 그냥 껐다 켰다 볼로 몰렸다 그 정도죠. 뭐 핸드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 그냥 껐다 켰다 하는 게 중요하지 거기 음성 녹음인데 뭐는 몇 번 이거 잘 쉽지 않단 말이에요. 요즘 인테리어 중에 참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이 뭐냐면 젠 스타일이래. 젠 스타일. 이 젠 스타일이란 뭐냐? 이게 선이라니 선. 참선할 때 선자. 심플하다는 거예요. 까만색 판에 하얀색 그런 거. 이쁘죠? 옛날엔요 여기 자개 받고 뭐 복잡하게 해서 이게 예쁜 거였는데 요즘은 이건 아주 촌스러운 거예요. 요즘은 아주 심플한 분위기의 그 디자인들. 옛날 잘 사는 집 가면은 전부 다 하여튼 거실에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뭘 갖다 놔요. 뭐 소파를 그냥 1인용, 3인용, 4인용 다 갖다 놓고 그리고 뭐 탁자까지 갖다 놓고 전축도 왜 4단, 5단짜리 있죠. 그리고 TV에 뭐 하여튼 들어가면 복잡해요. 그리고 이 집 잘 산다 그랬는데 요즘은 잘 사는 집은요.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전축도 요만하게 그게 더 비싸요. 훨씬 비싸요. 그냥 벽에다 딱 걸어놓고 TV도 하나 딱 있고 뭐 소파도 잘 없고 그냥 저는 앞으로의 21세기가 어떻게 변할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추구해온 것이 좀 더 기교 있고 좀 더 남보다 재주 있고 능력 있는 것이었다면 앞으로는 남보단 좀 재주가 없지만 그러나 좀
심플하고 어떤 단순한 우아한 미가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가치가 될 거라는 생각을 저는 손자병법 읽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했어요. 물론 손자가 여기서 말한 졸속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지금 얘기한 그러한 심플과 단순함은 아닐 수 있어요. 전쟁을 할 때는 너무 많은 전쟁의 비용이 들어가니까 빨리 끝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던졌겠지만 저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입장에서 돌아보면은 우리의 삶의 방향은 좀 남보다 모자르더라도 좀 남보다 재주 없더라도 내 자신을 내가 당당하게 느끼면서 지나가는 그러한 그 단순하고 재주 없음 못난이의 철학이 우리한테 더 인생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손자병법 강의 모두 마치겠습니다.